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잠잘 때 듣기 좋은 이야기, 민담과 구전설화. 옛날 이야기엔 시대와 지역의 문화와 전통, 풍자와 해학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장터에서 데려온 여자를 비롯해서 돌로 만든 하얀 카누, 재치 있는 라다나, 그리고 코에 붙은 소시지, 말을 탄 거만한 남자, 이렇게 5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장터에서 데려온 여자. 어느 마을에 찢어지게 가난한 총각이 있었다. 그는 산비탈 초라한 오두막에서 살면서 남의 집 일을 하거나 나무를 해서 내다 팔아 간신히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장가는 꿈도 꾸지 못했다. 설이 가까워지자 총각은 나무 판 돈을 챙겨서 장터로 향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여기저기 물건 파는 장사꾼들의 시끄러운 소리와 흥정하는 손님들 목소리로 가득했다. 총각은 길에 늘어서 있는 가게들을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녔다. 필요한 거야 많지만 몇 푼 없는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시장 끝자락에 있는 가게까지 오게 되었다. 그때 눈에 띄는 물건이 보였다. 예쁜 여자 그림이 그려진 하얀 도자기였다. 정말 미인이네. 사람이야, 손녀야. 총각은 아름다운 모습에 취한 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도자기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여보시오, 그 도자기 마음에 드시오? 도자기 파는 사람이 말했다. 총각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더니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그는 가진 돈을 다 털어 하얀 도자기를 싸가지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선반을 만들어 정성스럽게 도자기를 올려놓았다. 다음 날은 설날이었다. 총각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선반에 올려놓은 도자기에 그려진 여자를 보고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했다. 그 뒤로 총각은 아침마다 도자기에 대고 안부 인사를 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나 돌아올 땐 반드시 도자기 앞으로 가서 마치 자기 아내에게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러 갈 건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다정하게 속삭였다. 어느 날 총각이 나무를 한 짐에서 돌아왔다.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온종일 먹은 것도 시원치 않아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하려고 손바닥만한 부엌에 허둥지둥 들어가 보니 아니 이게 웬일인가. 달랑 하나밖에 없는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나는 것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와서 밥을 해놓았지? 깜짝 놀라 총각이 솥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윤기가 자르르 나는 쌀밥이 주인을 기다리는 듯 맛있게 지어져 있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요? 누가 밥을 지어놓은 거요? 소리쳐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다. 에라 모르겠다. 배도 고픈데 먹어보자. 총각은 밥을 그릇에 꾹꾹 눌러 담아 부뚜막에 앉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껏 먹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와 도자기 앞에 앉았다. 오늘은 정말 이상한 날이오. 누가 왔는지 밥을 한솥 해놓지 않았겠소.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녁 때 돌아와 보니
역시 같은 일이 벌어져 있었다.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지? 이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 다음 날은 몰래 오두막 뒤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저녁 때가 가까워지자 굴뚝에서 연기가 솔솔 피어나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총각은 살금살금 걸어가 부엌 안을 엿보았다. 그곳엔 예쁜 옷을 입은 여자가 아궁이 앞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총각은 부엌으로 들어가 여자를 불렀다. 이보시오. 댁은 누구시오? 여자는 깜짝 놀라서 머뭇거리다가 자초지종을 말했다. 자기는 도자기 속 그림에서 나왔다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온 선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 옥황상제께 간청해서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걷어주신다면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총각은 걱정이었다. 먹고 살 일이 까마득했기 때문이다. 혼자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마누라를 먹여 살린단 말인가. 그런데 총각의 의도를 눈치챈 선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총각은 여자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도자기에 있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선반에는 하얀 도자기만 놓여 있었다. 그날부터 총각은 선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신혼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거참,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난 거야? 총각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물어보기 일쑤였다. 그러면 그냥 장터에 갔다 오다가 만났지요. 하고 웃으며 대답했다. 시간이 얼마가 흐르자 그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 돈도 많이 벌고 마을로 내려와 좋은 집도 장만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갔고 그들 사이에 딸도 하나 태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아내가 무슨 걱정이라도 생겼는지 밥도 잘 먹지 않았다. 그러더니 아내는 저 선반에 두었던 도자기 아직 그대로 남아있나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렇소. 왜 그러시오? 저는 3년만 살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내일까지 도자기 그림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과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어 그냥 여기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 도자기를 없애주세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도자기를 꺼내서 깨트려 버렸다. 고맙소. 죽는 날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소. 남편은 다짐한 대로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사랑했고 그들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돌로 만든 하얀 카누. 힘이 굉장히 세고 멋진 젊은이와 상냥하고 귀여운 아가씨가 있었다. 두 사람은 곧 결혼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상냥한 아가씨가 그만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 젊은이는 너무 슬퍼서 날마다 아가씨의 무덤에 가서 그녀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대로 두면 젊은이도 살지 못할 거라고 걱정했다. 그래서 사냥하러 가자고 하기도 하고 싸움에 나가기를 권하기도 했다. 그래도 젊은이는 무덤 옆에 붙어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싸움에 쓸 도끼도 사냥에 쓰는 활도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람의 넋이가 있는 저승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 세상으로 떠날 결심을 하고 말았다. 여행 준비를 마치고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눈 다음 젊은이는 출발했다.
그러나 길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남쪽이라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발길을 옮길 뿐이었다. 정처 없이 남쪽으로만 자꾸 걷다 보니 처음 마을을 떠났을 때는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점점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지고 겨울의 검은 구름이 사라진 파란 하늘이 보였다. 그리고 길가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다. 남쪽을 향해 길을 걸었기 때문에 남쪽 나라로 가게 된 것이다. 젊은이는 언덕 위로 올라가서 작은 오두막집 앞에 멈추었다. 집 안에서 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 백발을 길게 늘어뜨리고 작은 눈을 반짝이며 마른 몸에 무명천을 두르고 있었다. 젊은이는 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말하려고 했다. 그러자 노인은 한쪽 손을 들며 젊은이가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자기부터 먼저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자네가 찾는 아가씨가 2, 3일 전에 여기를 찾아왔었지. 매우 지친 것 같아서 여기서 하루를 묵게 했었네. 아무튼 이리 들어오게. 얼마 동안 여기서 쉬는 게 좋아. 그런 다음에 자네가 갈 길을 가르쳐 주겠네. 젊은이는 노인이 말한 대로 작은 집에 들어가서 한동안 푹 쉬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저기 바위에 금간게 보이는가? 금간 저쪽이 저승이라네. 자네는 지금 사람이 사는 이승과 영혼의 세상인 저승 사이에 있네. 저승은 자네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닐세. 어쨌든 자네가 가져온 물건을 다 내려놓고 출발하게. 젊은이는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 오두막집을 나왔다. 한 걸음 밖으로 나왔을 때 마치 발에 날개가 생겨서 날고 있는 것처럼 몸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젊은이의 몸만 가벼울 뿐 주위의 나무나 풀 그리고 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젊은이가 걸어가는 길에서 즐겁게 뛰노는 동물들은 젊은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젊은이는 빽빽한 나무와 울퉁불퉁한 바위에 부딪히지도 않고 용케 잘 빠져나왔다. 빠져나온 뒤에야 머리를 갸웃거리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나무와 바위는 진짜 나무와 바위가 아니라 나무와 바위에 넋이거나 아니면 그림자였다. 젊은이의 몸도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다. 젊은이는 그림자 세상에 와 있던 것이다. 젊은이는 이 그림자의 나라를 반나절쯤 걸어서 커다란 호숫가에 이르렀다. 호수 한복판에 아름다운 섬이 있었다. 섬가에는 하얀 돌로 만든 카누가 줄지어 있었다. 젊은이는 카누를 타고 섬을 향해서 노를 젓기 시작했다. 노를 저으면서 슬쩍 옆을 보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또 한 척의 카누 위에 자기가 찾는 바로 그 아가씨가 타고 있었다. 아가씨는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었다. 두 사람은 카누를 나란히 하여 노를 저었다. 호수의 파도가 넘실거리기 시작했다.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자 카누가 파도에 말려 뒤집힐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성난 파도도 카누에 부딪히자 거짓말처럼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무사히 호수를 건너갈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호수를 건너 아름다운 섬에 닿았다. 그 섬은 즐거움의 섬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즐거움의 섬에선 공기가 주식이었다. 공기만 먹고도 별 탈 없이 살 수 있었다. 어디선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으며 좋은 향기가 풍겨왔다. 얼음도 없고
차가운 바람도 불지 않았으며 아픈 사람도 슬프게 우는 사람도 없었다. 젊은이는 언제까지나 이 아름다운 섬에서 아가씨와 같이 살고 싶었다. 그런데 젊은이의 귀에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아마 생명을 쥐고 있는 신의 목소리였는지도 모른다. 젊은이여,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이리로 오는 것이 좋겠다. 그때까지 아가씨는 상냥하고 귀여운 아가씨, 그대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소리가 사라지자 젊은이는 눈을 번쩍 떴다. 꿈이었다. 젊은이는 아가씨의 무덤가에서 소리 없이 내리는 한방눈을 맞으며 잠이 들어 있던 것이다. 잠을 깬 젊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재치 있는 라다나. 살아있는 소 한 마리. 어떤 마을에 라다나라고 하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마을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소고기를 나눠주게 되어 있었다. 머리 부분을 얻는 사람, 한쪽 다리를 얻는 사람, 몸통을 얻는 사람 등 각기 얻는 고기 부위가 달랐다. 라다나는 쇠고기를 얻을 친구들과 의논한 끝에 여러 사람의 몫으로 살아있는 소를 한 마리 얻기로 했다. 이 소를 키워서 살찌게 하자. 라다나의 말에 모두 찬성했다. 라다나가 그 소를 키우기로 했다. 그런데 4, 5일이 지나자 라다나가 친구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쇠고기를 먹고 싶으니 소를 잡도록 하자. 이왕 시작한 일이니 좀 더 키우기로 하자. 미안하지만 난 내 몫인 한쪽 다리를 먹어야겠어. 라다나는 소의 한쪽 다리를 잘라내려고 했다. 잠깐, 그러면 소가 죽잖아. 나는 내 몫만 얻으면 그만이야. 그럼 자네에게 한쪽 다리를 더 줄게. 지금 죽이지 마. 할 수 없군. 그럼 좀 더 키워서 잡아먹기로 하지. 라다나는 다리 2개가 자기 몫이 되자 좋아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라다나가 다시 친구들을 찾아가서 말했다. 쇠고기가 꼭 먹고 싶으니 소를 잡자. 할 수 없군. 앞다리 하나를 더 줄게. 좀 더 키우자. 아니야. 이젠 더 기다릴 수 없어. 그럼 앞다리를 모두 주면 어때? 그렇다면 기다리는 수밖에. 라다나는 소의 다리가 모두 자기 몫이 되어 기뻤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라다나가 또 친구들을 찾아갔다. 이젠 그만 소를 잡아먹기로 하자. 기다리기 싫어. 할 수 없군. 그럼 몸통도 줄 테니까 조금만 더 키워서 잡도록 하자. 그렇다면 기다려주지. 라다나는 소머리만 빼고 모두 자기의 몫이 되자 무척 기뻐했다. 한 달쯤 지나자 또 친구들에게 가서 말했다. 늙은 어머니께서 쇠고기를 잡수시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정말 소를 잡아야겠네. 친구들은 모두가 바쁜데 자꾸만 라다나가 찾아와 말을 시키자 그만 신경질이 났다. 귀찮은 녀석. 소를 다 줄 테니 멋대로 해. 드디어 라다나는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얻었다. 그러나 라다나는 소를 잡아먹지 않고 계속 길렀다. 희한한 생명수. 라다나가 이웃 마을의 친구들에게 놀러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목도 타고 완전히 지쳐버렸다. 그런데 문득 앞을 보니 큰 나뭇가지에 야자수가 든 3개의 단지가 달려 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열매를 열게 하는 나무의 신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잘 됐다.
라타나는 당장 2개의 단지에 든 야자수를 몽땅 마셔버렸다.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왔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음식을 바치려고 온 것이다. 라타나는 급히 나무에 올라가 몸을 숨겼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 뿌리 앞에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빌기 시작했다. 나무 위에 숨어있던 라타나는 슬그머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라타나는 야자수를 너무 많이 마셔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 난처해진 라타나는 아래를 보고 외쳤다. 백성이여, 나는 그대들이 바친 음식을 잘 받았다. 상으로 이제부터 생명수를 내릴 것이니 모두 그리 알아라.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모두 땅에 엎드렸다. 모두 고개를 들고 눈을 감아라.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라. 마을 사람들은 신의 명령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따랐다. 라타나는 나무 위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것으로 나의 선물은 끝났다. 모두 조용히 물러가도록 하여라. 나도 그대들이 기도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이제부터 하늘로 올라가야겠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듯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신이 내려주신 생명수를 감사하게 받아먹고 조용히 돌아갔다. 라타나는 나무에서 내려와 음식을 정신없이 먹어치웠다. 마을 사람들은 끝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 나뭇잎 도깨비. 어느 날 라타나는 친구들과 함께 낚시하러 냇가로 갔다. 그런데 친구들만 고기를 낚고 라타나는 전혀 낚지 못했다. 라타나는 낚시 장소를 바꾸려고 했다. 사람들의 말로는 여기에 도깨비가 자주 나타나 낚시꾼의 고기를 빼앗아 간다고 하더군. 그게 대체 어떤 도깨비인가? 친구가 물었다. 몸을 나뭇잎으로 싼 무서운 얼굴의 도깨비라더군. 그런 것을 만나면 모두 물고기 따위는 내던지고 도망친다고 했어. 그럼 난 다른 장소로 가서 낚시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며 라타나는 가버렸다. 그러나 라타나는 낚시하러 간 것이 아니라 숲으로 들어갔다. 숲에 들어간 라타나는 야자 잎으로 몸을 감싸고 고무나무즙을 얼굴에 바른 후 여러 가지 열매를 몸에 주렁주렁 달았다. 그리고 라타나는 친구들이 돌아오는 길에 앞질러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친구들 앞에 라타나가 뛰어나갔다. 나왔다! 친구들은 낚은 고기를 내던지고 쏜살같이 모두 도망을 치고 말았다. 라타나는 얼른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가 그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갔다. 문 앞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내가 말한 대로 정말 도깨비가 나왔어. 그랬니? 난 운이 좋아. 만나지는 않았다. 고기도 이렇게 많이 낚았어. 빈 창고에 쌀을 채우는 방법. 하루는 라타나가 쌀창고 옆에서 열심히 불을 피우려 하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불을 피워 무엇하려고? 내 쌀 창고가 텅 비어 있어서 불태워 버리려고 그래. 그도 그렇지만 속이 텅텅 비어 있으니 아무 쓸모가 없어. 보기만 해도 속상해서 빨리 태워버려야겠다. 그건 야단이다. 당신 창고에 불이 난다면 우리 창고에도 불이 옮겨 붙을 염려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어떡하겠나. 자네가 좀 참아주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라타나가 창고에 불을 지르지 못하게 서로 의논한 끝에 모두가 쌀을 조금씩 내어 라타나의 창고를 채워주기로 했다. 라타나의 창고는 쌀로 가득 찼다. 그런 창고를 태우지 않기로 했으며 오래도록 쌀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코에 붙은 소시지. 어느 마을에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아내는 오두막에서 저녁 내내 혼자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숲에서 일하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멋있는 여자가 들어왔다. 늙은 여인은 그렇게 멋진 사람은 이제껏 본 적이 없었기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냄비 하나만 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제 딸이 결혼하는데 손님들이 아주 많이 올 것 같아서요. 그 여자가 말했다. 아내는 이 멋진 여자를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냄비를 빌려주었다. 멋진 여자는 냄비를 받아들고 늙은 여인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냄비를 빌리는 값을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갔다. 이틀 후 그 여자가 냄비를 들고 다시 왔다. 이번에도 집에는 늙은 여자 혼자였다. 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소원 3가지를 이루어 드릴게요. 소원을 비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 그녀가 너무 빨리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늙은 여인은 그녀의 이름도 사는 곳도 물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3가지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했으니 어떤 소원을 빌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이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기다렸다가 의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최소한 크고 멋진 농장 하나쯤은 갖게 해달라고 빌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돈도 많이 벌고 지금까지 고생하며 열심히 살았으니 그것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좋은 물건들을 보며 궁금해할 이웃 사람들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이렇게 부자가 될 판에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는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먹을 것이 고작 우유와 딱딱한 빵뿐이라고 생각하니 창피해졌다. 그녀는 마침 이웃 친구의 집에 갔다가 그들이 저녁으로 먹을 크고 맛있는 소시지 하나를 보고 온참이었다. 아, 그 맛있는 소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네. 늙은 여인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바로 그때 큰 소시지 하나가 탁자 위에 턱 하고 생겨났다. 그 소시지를 냄비에 넣으려고 할 때 남편이 돌아왔다. 여보, 이제 우리 고생 끝이에요. 내가 어떤 멋진 여자한테 냄비를 빌려주었는데요. 그 여자가 그걸 되돌려주면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당신이 똑똑하니까 이제 정말 좋은 소원을 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정말이에요. 여기 소시지 보세요. 소시지를 달라고 소원을 비니까 정말 생겼다니까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아줌마야.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쳤다. 소원만 빌면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는데 소시지같이 하찮은 소원을 빌었단 말이야. 당신같이 멍청한 사람은 말이야. 코에 이 소시지가 붙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로 소시지가 그녀의 코에 붙어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소시지를 어떻게든 떼어내려고 했지만 떼어내려고 할수록 소시지가 더 강하게 붙어버렸다. 소시지를 떼어낼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머, 어떡해. 이런 소원을 빌다니. 나보다 당신이 더 멍청하군요. 나는 그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란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늙은 여인은 흐느끼고 말았다. 남편은 당연히 아내의 코에 붙은 소시지를 떼어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소시지를 잡아당겨도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소시지가 아니라 아내의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갈 판이었다. 이제 소원이 1가지만 남았는데
그들은 과연 어떤 소원을 빌까? 당연히 아주 좋고 화려한 무언가를 달라고 빌 수도 있다. 그러나 아내가 코끝에 큰 소시지를 붙이고 다닌다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녀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소원을 비세요. 그녀가 울다 말고 말했다. 아니야. 당신이 해. 아내의 코에 붙어있는 소시지를 보며 같이 울던 남편이 말했다. 그는 마지막 소원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리라고 마음먹었다. 내 아내의 코에서 소시지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시지가 사라졌다. 그들은 매우 기뻐서 방에서 뛰며 춤추었다. 말을 탄 거만한 남자. 이른 아침에 카를로스라는 젊은 농부가 니코야라는 도시를 향해 무덥고 먼지가 날리는 길을 걷고 있었다. 어깨에는 가지각색의 커다란 보따리를 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음식물과 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 짐은 무거웠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두 다리로 걸어가기엔 너무나 먼 길을 가야 했기 때문이다. 카를로스는 망고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걸음을 멈추었는데 앞에 다리 4개를 가진 동물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건 은빛 안장과 곱비를 매단 크고 검은 말이었다. 말등에는 거만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시오. 카를로스가 말을 걸었다. 안녕하시오. 낯선 남자가 대답했다. 과달루페 성모님을 모시는 축제를 보러 니코야로 가시는 길입니까? 그렇소. 성모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매년 간다오. 내가 드릴 선물은 보잘것없지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무척 덥고 니코야로 가는 길은 멀고 하니 그 말을 함께 탈 수 없겠소? 낯선 남자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당신 짐이 꽤 무거워 보이는데요. 내 말이 우리 둘과 당신 짐보따리까지 싣고 간다면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소. 그럼 이만. 그렇게 말하고 그는 근사한 가죽 부츠의 뒤축으로 말의 옆구리를 한번 툭 차더니 서둘러 떠났다. 카를로스는 니코야까지 걸어가려면 뭔가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짐보따리를 풀어서 구운 옥수수빵과 말린 생선, 그리고 잘 익은 바나나를 꺼내 먹고는 호리병에 물을 몇 모금 들이마셨다. 음식을 만족스럽게 먹고 기분이 좋아진 카를로스는 망고나무 아래에 누워 낮잠을 청했다. 한편 그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말을 탄 부유한 남자가 조금 전 젊은 농부와의 만남을 떠올리고 있었다. 생각 없는 얼간이 같으니라고. 자기와 그 쓸모없는 짐을 싣고 니코야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느냐고 묻다니 말이야. 내가 하인이라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남자는 거만한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태양은 하늘 꼭대기에 솟아 있었고 더욱 뜨겁게 이글거렸다. 말을 탄 남자는 목덜미를 수건으로 닦고 메마른 입술을 침으로 죽였다. 바보같이 도시락을 잊다니. 간식을 좀 싸왔어야 했는데. 니코야까지 아직도 몇 마리나 남았는데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잖아. 그 농부의 짐 크기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과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음식을 챙겨왔을 텐데. 말을 태워주고 점심을 좀 얻어 먹어야 하겠어. 말을 탄 남자는 다시 말을 되돌려서 길 위에 있던 망고나무 그늘로 향했다. 거기에는 카를로스가 나무에 등을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게다가 바나나 껍질과 생선뼈와 빈 물병이 바닥 위에 흩어져 있었다. 젊은 농부의 보따리는 아주 작아진 것 같았다.
말은 큰 소리로 콧김을 내뿜었고 그 소리에 카를로스는 잠에서 깨었다. 그는 말을 탄 부유한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왜 돌아왔죠? 왜냐하면 배고프고 목마르기 때문이요. 잘 생각해보니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어.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준다면 당신과 진보다리를 태우고 니코야까지 함께 가겠소. 친절하신 제안이군요. 받아들이고 싶지만 이제 먹을 것으로 배를 채우니 짐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소. 푹 쉬었기 때문에 남은 여정을 걸어갈 힘도 충분해요. 니코야에서도 우리의 갈 길은 또 갈라지겠지요. 안녕히 가시오. 카를로스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부유한 남자를 뒤로하고 카를로스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